1. 아버지가 왜 떠났는지 오랫동안 궁금했다. 그 궁금증 속에는 아버지가 무엇으로부터 떠나려 했을까 하는 질문이 숨어 있다. 무엇으로부터 떠났고 떠나려 했는지 안다면 왜 떠났고 떠나려 했는지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떠난다는 것은 붙어 있는 데서 자기를 떼어내는 것을 뜻한다. 아버지는 어디서 무엇으로부터 자기를 떼어내기를 원했던 것일까? 그는 집을 떠나고 일터를 떠나고 나와 어머니를 떠나고 나와 어머니가 포함되어 있는 가족을 떠나고 그리고 여기 이 세상을 떠났다. 그가 정말로 떼어내기를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이 세상은 견디는 것이다 라고 말한 사람은 아버지였다. 나를 앞에 두고 말했지만 나를 향해 나더러 들으라고 말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들을 때는 듣는 사람이 나밖에 없었으니까 나에게 말한 것으로 받아들였지만 시간이 흐른 후 듣는 사람이 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말한 것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듣는 사람이 나밖에 없었다는 사실도 수정되었다. 말하는 사람은 말만 하고 듣는 사람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다. 말하는 사람은 자기가 한 말을 듣기도 하는 사람이다. 어떤 점에서는 누구보다 잘 듣고 가장 잘 듣는 사람이다. 말하는 사람의 의중을 말하는 사람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다. 말하는 사람이 불완전하거나 서툴게 말하면 그 말을 듣는 다른 사람은 불완전하거나 서툴게 듣지만 그래서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옳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해하지만 말하는 사람 자신은 말해진 것이 불완전하고 서툴매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완전하고 정확하게 듣는다. 그가 듣는 것이 말해진 말이 아니라 말해지기 전의 말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아버지가 이 세상은 견디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내 앞에서 했을 때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나 혼자만이 아니었던 것이다. 아버지도 듣고 있었던 것이다. 아니, 그야말로 듣고 있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 듣고 싶었던 것일까? 그 말은 해야 할 말이었을까? 들어야 할 말이었을까? 그때 내가 들은 말은 이 세상은 견디는 것이다 였다고 기억하는데 그것은 그가 정말로 하거나 듣기를 원했던 틀림없는 말, 완전한 그의 말이었을까? 라고 질문하게 되는 것은 그렇게 말한 사람이 이 세상을 견디지 않고 떠났기 때문이다. 붙어 있지 않고 떼어냈기 때문이다. 견디는 것을 떼어내다가 아니라 붙어 있다는 이미지로 받아들이고 있던 나에게 누구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어느 날 갑자기 종적을 감춰버린 아버지는 파악되지 않는 사람이었다. 나는 오랫동안 혼란스러웠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아버지에 대해서만 그런 것은 아니다. 그것은 일종의 타고난 성격 같은 것이었다. 다른 모든 일에 대해 그런 것처럼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해서도 쉽고 단순하게 이해하려 했다. 쉽고 단순한 접근을 통해 명쾌하고 효율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믿음이 어머니에게는 있었다. 라고 나는 생각했다. 자신감과 적극성에 기반한 그녀의 그런 처세 방법은 대체로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항상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쉽고 단순한 파악을 일사모한 사람은 쉽고 단순하게 파악되지 않는 사태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불확정의 상태로 내버려져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한다. 쉽게 결론 내리고 의심 없이 믿어야 편하기 때문에 쉽게 결론 내리고 의심 없이 믿는다. 그럴 때 그에 의해 파악된 것은 그의 믿음 외에 무엇일까? 그가 믿고 싶은 것 말고 다른 무엇일 수 있을까? 어머니는 아버지가 무엇으로부터 떠났고 떠나려 했는지 묻지 않음으로써 문제를 단순화했다. 그것이 문제들을 덮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것을 어머니는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그 당시에 나는 알지 못했다. 다른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기 위해 필요한 방법이라는 것. 객관적 사실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붙잡히지 않으려는 시도라는 것.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기 위한 처세라는 것도 어머니가 초점을 맞춘 것은 무엇으로부터가 아니라 무엇을 향해 그리고 누구와 함께였다. 어디로 누구와 함께 떠났는가.
그러자 불명료하던 것이 명료해지고 오리무중이던 길이 환해졌다. 말하자면 쉽고 단순해졌다. 11년 전 4월 김포공항을 떠나 유럽의 한 도시를 향해 날던 러시아 국적의 보잉 747 비행기가 착륙 직전에 기체 결함을 일으켜 불시착하는 일이 발생했다. 비행기는 도심의 고층 건물들을 아슬아슬하게 피해 도시의 북쪽 언덕에 곤두박혔다. 기체는 두동강 났고 거의 모든 탑승객이 목숨을 잃었다. 한국인은 전체 인원의 3분의 1가량 되었다. 방송은 한국인 사망자의 신원을 홍길동 남 45세 서울 하는 식으로 바쁘게 알렸다. 아버지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다.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지 않은 것은 그가 그 비행기에 타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다면 아버지의 이름이 자막에 나오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버지의 이름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그가 그 비행기에 탄 것이 분명하다고 단정했다. 사고 소식이 들리고 일주일 후의 일이었다. 그날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이 그 단정의 근거였다. 그날 이후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된 것은 사실이었다. 그 비행기에 탄 사람들이 그날 갑자기 사라져 다시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아버지도 그날 갑자기 사라져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 비행기의 탑승자 명단에 아버지의 이름은 없었다. 그러니까 그가 그 비행기에 탄 사람들과 같은 날 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그들과 함께 사라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물론 어머니가 그렇게 논리적이지 않은 생각을 처음부터 한 것은 아니었다. 그녀는 남편이 유럽의 어떤 도시에 갈 계획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었다. 그녀는 자기가 모르는 남편의 일정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 업무든 관광이든 남편이 자기에게 알리지 않고 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으리라고 생각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일주일 동안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 사람과 장소를 모조리 수소문해도 소식을 알 수 없는 데다가 작정을 하고 몸을 숨기지 않았다면 그럴 수 있을까 싶게 그날을 기점으로 완벽하게 흔적이 지워진 사실을 알게 되자 생각이 바뀌었다. 어머니의 생각을 바꾸게 한 더 중요한 요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사고 비행기의 탑승자 명단에 있는 한 사람의 이름이었다. 문영숙, 여, 26세, 서울. 그 이름만으로 그녀가 몇 달 전에 종영한 한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제법 비중 있는 조연을 맡은 바 있는 탤런트 소연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사람은 없었다. 탤런트 소연이 추락사고가 난 문제의 비행기에 타고 있다가 사망했다는 소식은 사고 나흘 후에 전해졌다. 문영숙은 소연의 본명이었다. 어머니는 뒤늦게 그 탤런트를 아버지의 실종과 연결시키는 논리를 전개했다. 그녀가 왜 유럽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공식적인 스케줄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개인적인 여행이었을 것으로 추측됐다. 가깝게 지낸 동료 연예인 가운데 한 사람은 그녀가 여행을 좋아하고 특히 유럽의 도시들을 가보고 싶어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여행에 대해서는 들은 것이 없다고, 무슨 일로 갔는지 누구와 동행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어머니는 그 대목을 파고들었다. 어머니는 그녀가 아버지와 동행한 것이 확실하다고 믿었다.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었다. 어머니에게는 논리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긴 했다. 수상하다 했더니 결국 이것들이 하며 어머니는 주먹으로 가슴을 쳤다. 무슨 성인군자라도 되는 양 그렇게 점잔을 빼더니 이렇게 배신을 해? 추잡해 하고 소리 지르다가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제 주제를 알아야지 제 주제를 하며 막 대학생이 된 아들 앞에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먹였다. 툭툭 끊어졌다 앞뒤 맥락 없이 이어지고 사실과 추측과 상상이 뒤엉킨 채 쏟아진 어머니의 말들에 의하면 아버지와 소연이라는 탤런트는 3년 전부터 연인 사이였다. 물론 어머니의 주장이었다. 3년 전은 소연이 미래건설이 짓는 아파트의 광고 모델이 된 해이다. 어머니는 미래건설이 처음 시도한 텔레비전 광고 모델로 소연을 선택한 것이 아버지였다고 말했다. 내 아버지가 그렇게 여우처럼 새침하게 생긴 여자를 좋아하거든 하고 말할 때 나는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 여우가 살살 웃어가며 정신을 빼놨겠지 하며 머리카락을 신경질적으로 빗어넘기는 어머니에게서는 새침함이란 보이지 않았다. 그 탤런트가 새침하게 생겼다는 건 동의할 수 있지만 아버지가 그런 여자를 좋아한다는 건 동의하기 어려웠다. 사실은 아버지가 어떤 타입의 여자를 좋아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이 되지 않았다. 아버지에게도 취향이라는 게 있겠지만 여자에 대해서도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는지 말하기 어려웠다.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굳이 생각할 일이 아니기도 했다. 아버지가 그 여자를 왜요? 그 여자를 전부터 알았다는 뜻이에요? 하고 묻자 어머니는 텔레비전 드라마에서라도 봤겠지 뭐 하며 말을 흐렸다. 우리 집에서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는 사람은 어머니밖에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아예 텔레비전을 보지 않았다. 거실에 텔레비전이 있었지만 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거실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본 기억도 나지 않는다. 집에 있을 때 아버지는 항상 서재에 있었다. 서재에는 텔레비전이 없었다. 아버지는 그곳에서 음악을 듣고 책을 읽었다. 그렇게 추측했다. 그 외에 다른 일도 했겠지만 무슨 일을 했는지 알지 못했다. 아버지가 들어가고 나면 그 문은 다른 사람을 향해 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음악을 듣고 책을 읽고 또 무슨 일인지 알 수 없는 다른 일을 하다가 언제부턴가는 잠도 그곳에서 잤다. 그러니까 서재는 서재만이 아닌 셈이었다. 도서관이고 음악 감상실이고 또 침실이기도 했다. 아버지만의 공간이었다. 아버지가 그곳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볼 때면 아주 먼 곳으로 사라지는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 들곤 했다. 아버지가 아니라 그 공간이 아버지가 들어가고 나면 그곳은 갑자기 집에서 뚝 떨어져 나가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여겨졌다. 이를테면 깊은 숲이나 어두운 물속과도 같이 다른 공간이었으므로 접근할 수 없었다. 투명한 막이 생겨 가로막고 있는 것 같아 접근할 생각을 차마 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그곳에 들어가는 모습은 본 적이 있지만 그곳에서 나오는 모습은 본 적이 없다. 아버지가 그곳에 들어가기만 할 뿐 나오지는 않는다는 터무니없는 관념이 생긴 건 그래서였다. 나는 아버지의 서재로 들어가는 문을 한번 힐끔 쳐다보고 하지만 아버지는 텔레비전을 보지 않잖아요 하고 이의를 제기했다. 어머니는 알게 뭐야 회사에서 보는지 하며 억지를 부렸다. 회사에서 텔레비전을 볼 수도 없으려니와 집에서 보지 않는 사람이 굳이 회사에서 볼 리가 없다는 사실을 모를 리 없는 어머니는 몰라 그게 아니면 다른 데서 봤겠지. 그 전부터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든가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연애짓을 했는지 누가 알아 하며 생각도 하기 싫다는 듯 짜증스러운 목소리를 냈다. 그녀를 직접 광고 모델로 선택했다는 사실을 아버지가 인정했느냐는 물음에 어머니는 인정할 리 없지 하며 태연하게 대꾸했다. 사실이니까 인정 못하는 거지. 떳떳하다면 왜 인정을 하지 않겠냐? 사실이 아닌 걸 어떻게 인정한단 말인가? 떳떳하다면 사실이 아닌 걸 인정해야 한다는 어머니의 말은 논리를 벗어나 있었지만 그녀는 자기 말에 아무런 모순을 느끼지 않는 듯했다. 전속 모델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라는 자신의 끈질긴 요구를 끈질기게 거절했다는 걸 새로운 근거로 제시했는데 그 역시 설득력이 없기는 마찬가지였다. 광고 모델을 정하는 것이 아버지의 고유 업무가 아니었으므로 모델을 바꾸는 것 역시 아버지의 고유 권한이 아니었을 것이다. 아버지가 소연을 고집한 것이 아니라 시장 반응과 소비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홍보실의 결정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도 어머니는 그녀를 내치지 않은 아버지의 처사에 불만과 의혹의 시선을 철회하지 않았다. 그것은 억지를 부리는 이상한 고집으로 보였다.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단지 아내가 찝찝해한다는 이유만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변경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아버지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런 의심을 했다. 어머니가 회사의 의사결정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건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었으므로 그녀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는 것 또한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문제는 어머니가 왜 그러느냐였다. 어머니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확고한 의심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회사 창립 기념 파티에서 그들이 함께 있던 장면을 목격했다는 사실이 중요한 증거처럼 제시되었다.
단둘이 있는 장면을 보았다는 말이냐고 물은 것은 만일 그렇다면 어머니의 의심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무조건 내칠 수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어머니는 그건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다. 파티였으니까 여러 사람이 같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하는 수작을 내 눈으로 봤다. 숨길 수 없는 것이 있고 숨겨도 볼 수 있는 것이 있다. 숨길 수 없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이라는 건 동의할 만한 말이다. 그렇지만 어머니가 보았다는 그것들이 하는 수작이 그 눈빛이라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그녀는 그들이 잔을 부딪히며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숨겨야 하는, 그러나 숨길 수 없는 사랑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그들이 다른 어떤 수작을 한 것이 아니라 다만 잔을 부딪히며 눈빛을 주고받았을 뿐인데 그 눈빛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우리는 연인이에요 하고 말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느꼈을 거라는 게 어머니의 의견이었다. 물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확인해 볼 수는 없었다. 사람들 많은 데서 그 정도니 둘만 있는 데서는 오죽했겠느냐는 말을 덧붙임으로써 어머니는 회사 임원인 아버지와 회사의 전속 모델인 젊은 여자 탤런트의 관계를 의심할 여지가 없이 의심스러운 사이로 규정했다. 얼마 전부터 아버지가 제주도지사 발령을 원했다는 새로운 사실도 공개했는데 그 역시 젊은 연인과의 연애질을 위한 도모였을 거라고 해석했다. 그리하여 마침내 50살의 아버지가 20대 후반에 숨겨둔 연인과 유럽의 어떤 도시로 둘만의 비밀 여행을 떠나려다가 불의의 비행기 사고로 사망했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귀결이 되었다. 불의의 사고로 인한 남편의 죽음으로부터 받은 어머니의 충격은 남편의 연애질에 대한 배신감을 넘지 못했다. 나는 어머니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충격을 이기기 위해 아버지에 대한 배신감을 일부러 부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지 않고는 어머니가 제기하는 의심과 그 의심에 대한 그토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탑승자 명단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다고 굳게 확신하는 어머니를 어떻게 이해한단 말인가. 어머니는 범죄 영화나 추리소설 같은 데 나올 법한 엉터리 상상력으로 그 문제를 풀었다. 위조 여권을 가졌거나 항공사에 손을 써 탑승하지 않은 것처럼 처리했거나 했겠지 하고 그런 게 뭐 어려운 일이냐는 투로 태연하게 말하는 어머니에게는 현실 감각이란 게 없었다. 매우 특별하고 예외적인 상황에서 매우 특별하고 예외적인 사람들에게나 일어나는 일을 어머니는 아무 데서나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처럼 말했다. 어머니에게는 그 비행기에 아버지의 애인이라고 확신하는 소현이라는 탤런트가 타고 있다는 사실이 아버지가 그 비행기에 탑승했다는 덧붙일 것 없이 완벽하고 확실한 이유였다. 그녀가 거기 타고 있었다는 사실보다 더 확실한 근거가 있을 수 없으므로 다른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식이었다. 그 확실한 사실에 비하면 여권을 위조하거나 탑승해놓고 탑승하지 않은 것처럼 손을 쓰는 일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식이었다. 그런 어머니를 이해하는 것은 갑자기 사라진 아버지를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웠다. 과거에 붙잡히지 않으려는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나아가려는 어머니의 안간힘 같은 걸 어렴풋이 느끼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했다. 2.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는 가장 쉽고 위험한 방법은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이해하는 것이다. 가장 쉽지만 이것은 사실은 이해가 아니라 오해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해하지 않는 것보다 위험하다. 이해되지 않은 채로 두는 것은 용납할 수 없어서 왜냐하면 아버지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걸 이해할 수 없으니까 어머니는 쉽고 위험한 방법을 택했다고 나는 생각했다. 내가 그동안 봐온 바에 의하면 어머니에게 아버지는 존중해야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과는 다른 이야기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은 존중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고 존중을 지향하는 것도 아니었다. 아버지는 시장에서 야채를 파는 홀어머니 밑에서 가난하게 자랐고 면장 하나 지낸 사람 없는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장손이었고 그다지 자랑스러울 것 없는 대학을 나왔고 키도 얼굴도 대한민국 남자의 평균 이상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밑바닥 출신의 남자를 자기가 구제해줬다는 우월감이
아버지와는 달리 부러울 것 없는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어머니의 마음속에 있었다.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더 해서 별로 자랑스러울 것 없는 그 대학의 사학과에 진학하지 않았다면 거기서 갓 제대해 복학한 짧은 머리의 남자의 공연히 뭐가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우스워린 눈빛에 홀리지 않았다면 저런 남자와 결코 결혼하지 않았을 거라고 투덜거리는 어머니는 나에게 익숙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여자를, 즉 자기를 잘 만나 인생이 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 생각을 스스럼 없이 말로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기준에 의하면 아버지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어서는 안 되었다. 이해되지 않은 채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서둘러 이해하려고 했다. 서둘러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참된 이해를 위해 고려해야 할 많은 것들을 무시하고 복잡한 것을 단순화한다. 예컨대 그 사람의 내면을 들여다보지 않아야 한다. 내면 같은 것이 따로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자기만의 서재에 들어앉아 있는 아버지를 무시해야 한다. 어머니는 그렇게 했다. 아버지가 왜 떠났을까를 궁금해하다가 아버지가 느꼈을지도 모르는 모멸감이 원인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어느 날 아버지의 서재에서 한 적이 있다. 어머니는 가끔 나의 행동이나 말투에서 아버지의 어떤 면을 발견하는 모양이었는데 그것을 언짢아 했다. 노골적으로 싫어했다기보다 아버지를 상기하게 만드는 사태가 불편하다는 쪽이었다. 누가 그 핏줄 아니랄까봐? 혹은 뭐 닮을 것이 없어서 같은 말을 혼잣말 비슷하게 중얼거리곤 했던 기억이 난다. 대개 그런 정도였지만 어쩌면 그렇게 철이 없냐고 노골적으로 격려를 담아 야단친 적도 있었다. 그런 어머니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30이 다 된 나이에 회사에 들어올 생각은 하지 않고 글을 쓰겠다고 방 안에 들어앉아 있는 아들이 예뻐 보였을 리 없다. 어머니는 자주 세상 물정 모르는 한심한 놈이라고 야단쳤다.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의 뒤를 이어 미래건설의 경영자가 되어 있던 어머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글 쓰는 걸 포기하고 회사에 들어와서 자기를 도우라고 종용했다. 나는 글을 쓰는 것이 좋다고 했고 글을 쓰며 살고 싶다고 했고 회사 일은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럴 때 나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하는 한심하고 못난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 글을 쓰며 살겠다니 내 아들이 왜 그런단 말이냐? 어머니는 마치 내가 하면 안 되는 못된 일이라도 하는 것처럼 아니면 다칠 것이 뻔한 무모한 모험에 나서기라도 하는 것처럼 절망적으로 말했다. 대개는 그냥 흘려듣고 말았는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짜증이 났다. 왜 아버지를 욕하고 그래요? 하고 왈칵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가 지지 않고 소리쳤다. 그러게 욕보이는 짓을 말아야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아버지가 나를 자랑스러워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당신을 욕보이고 있다고 여길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나 역시 나를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해하려는 마음도 없는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싶다는 충동이 생기자 이상하게도 왈칵 솟구쳤던 화가 사그라들고 알 수 없는 슬픔이 가슴을 가득 채웠다. 그 자리에 있으면 터져버릴 것 같아서 터지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워서 나는 농밀한 슬픔을 품은 채 아버지가 사라진 후 오랫동안 비어있던 서재로 스며들었다. 방은 어둡고 고요하고 깊었다. 방이 팔을 벌려 나를 안는 것 같이 느낌이 드는 순간 속 깊은 곳에서부터 조용한 울음이 끌려 올라왔다. 나는 조용히 아버지를 불렀다.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내 팔에 머리를 기댄 것 같은 평온이 찾아왔다. 나는 몸을 움직이지 않고 소리도 내지 않고 오래 깊이 울었다. 내가 흘린 눈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것 같은 기이한 아늑함 속에서 나는 아버지가 왜 이 방에 들어와 지냈는지, 무얼 하고 지냈는지, 왜 이 방에 들어오면 나가지 않았는지 저절로 알 것 같은 심정이 되었다. 무엇을 했든 아버지가 이 방에서 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이었다. 나 역시 그 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밖으로 나갈 수 없었다. 아버지가 서재에서 끌려 나온 날이 떠올렸다.
아버지를 끌어낸 사람은 아버지의 장인이었다. 어머니의 아버지이고 나의 외할아버지이기도 한 미래건설의 회장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려도 기척이 없자 열쇠를 찾아오라고 시켜서 손수 따고 들어갔다. 어둠 속에 비스듬히 누워 헤드폰을 낀 채 음악을 듣고 있는 아버지를 본 외할아버지의 첫 번째 반응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한 헛웃음이었다. 이어서 불 좀 켜라. 너구리 소굴도 아니고 이게 뭐냐? 하고 소리쳤지만 아버지는 꼼짝하지 않았다. 서재의 전등불은 참을성 없는 미래건설의 회장이 직접 켜야 했다. 아버지 오셨어요. 아버지가 하실 말씀이 있으시대요. 일어나 봐요. 얼른요. 하고 아버지의 어깨를 흔든 사람은 어머니였다. 아버지는 일어나지 않았다. 깊은 잠이거나 그보다 깊은 음악에 잠긴 아버지는 외부의 소음과는 상관없이 평화로워 보였다. 세상이 무너져도 그 깊은 잠이나 음악에서 깨어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화가 잔뜩 나서 임상무, 아버지는 미래건설의 상무였다. 아버지의 장인인 미래건설의 회장은 집에서도 아버지를 임상무라고 호칭했다. 임상무를 찾는 성질 급한 외할아버지가 어떻게 할지 걱정이 되어서 어머니가 초조하게 아버지를 깨우는데 아버지는 다른 세계 속에 들어간 것처럼 반응이 없고 뜻밖에도 방안을 휘 둘러보며 서 있던 외할아버지가 갑자기 몸을 돌려 서재를 나가버렸다. 외할아버지의 그런 모습은 금방이라도 무슨 일을 낼 것 같던 조금 전의 기세와는 달리 보기에 따라서는 측은해 보이기까지 한 몸짓이어서 나는 물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을 의아하게 했다. 평소에 회장님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서재의 문이 닫히고 난 후에야 거실에서 상상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났다. 외할아버지는 의자에 앉지도 않고 거실 한 복판에 선 채로 화를 쏟아냈다. 그때 외할아버지가 쏟아냈던 사나운 말들 가운데 이런 말들이 기억난다. 물로 터진 놈 같으니 하청업자한테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사죄했다는 게 말이 돼? 칭얼댄다고 다 들어주면 그자들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가? 하나를 달라고 해서 하나를 주면 고맙다고 하고 물러날 것 같아? 세상을 어떻게 그렇게 몰라? 굽힐 때 굽히고 밟을 때 밟아야지. 그게 세상 이치인데 굽힐 때에서는 뻣뻣하게 머리 쳐들고 있고 밟아야 할 때에서는 굽신굽신 무슨 바보짓이야? 밟지 않으면 밟히는 건데 그래서 밟는 건데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랬습니다. 인정하고 사죄하고 각서 써주고 원하는 대로 협상해주고 그렇게 해서 돈을 어떻게 벌 건데? 회사 말아먹을 작정이야? 사업이 무슨 소꿉장난인 줄 알아? 내 밥 먹은 지 몇 년인데 어떻게 나아지는 게 없어? 어떻게 맨날 그 모양이야? 발전이 없어 발전이. 세상은 견디는 것이라는 아버지의 말을 들은 것이 그날 밤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 아버지가 자기의 공간인 서재에서 밖으로 나왔다는 기억이 없다. 그 말을 들은 곳이 어디였는지도 선명하지 않다. 내가 서재로 들어가지 않은 것은 확실하다. 내가 들어가지 않았고 아버지가 나오지도 않았다면 나는 언제 어디서 그 말을 들은 것일까? 아버지가 정말로 그 말을 하긴 한 것일까? 갑자기 확신이 생기지 않았다. 확실한 것은 그날 밤 그 방의 고요와 어둠 속에서 내가 모멸감에 대해 생각했다는 것이다. 아버지가 이 방에서 견뎠을 사는 일의 수치스러움에 대해서. 3. 땅끝 선교회의 간사라고 자기를 소개한 사람은 매우 조심스러워한다는 걸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뜸을 들이며 아버지의 이름을 입에 올렸다.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이어서 하마터면 그런 사람 모른다고 대꾸할 뻔했다. 아버지가 사라졌을 때 그는 50살이었다. 살아있다면 61살이 되었을 것이다. 11년 동안 아버지의 부재는 완벽했다. 어떤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고 어떤 자취도 보이지 않았다. 살아있다는 흔적은 물론 죽음의 단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살아있는 것도 죽은 것도 아닌 채로 11년을 산 셈이었다. 선교회의 간사는 이것은 고인의 뜻이 아닙니다만 하고 단서를 달고 그렇지만 소식을 전하는 것이 도리인 것 같아 전화를 했노라며 아버지의 임종을 알렸다. 아버지는 아프리카의 레소토에서 말라리아에 걸려 숨졌다.
열흘 전의 일이었다. 그곳에서 11년 동안 선교사로 살았다고 했다.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학교를 지어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과 염소를 키우며 지냈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의 마지막 생을 바쳐 헌신했던 그 땅에 본인의 뜻에 따라 안장되었다고 했다. 선교사라니. 대기업은 아니지만 제법 튼튼하고 규모도 있는 건설회사의 후계자가 될 수 있는 자리를 버리고 어느 날 감쪽같이 모습을 감추더니 아프리카 오지에서 선교사로 살다가 말라리아에 걸려 죽었단 말인가? 그것이 아버지의 삶이었다니. 아버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선교사라는 그의 신분은 11년 전의 돌연한 사라짐 못지않게 충격적이었다. 내가 알기로 아버지는 한 번도 그런 뜻을 내비친 적이 없었다. 하기야 그는 자기 이야기를 좀처럼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세상으로부터 완벽하게 자기를 감추는 순간에조차 아무에게도 어떤 언질도 하지 않은 사람이 아닌가. 그렇긴 해도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은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살았다는 이야기를 놀라움 없이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내가 판단하건대 우리 식구는 명목상의 크리스천이었다. 가끔 교회에 나갔지만 가끔 교회에 나가는 것 말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어떤 면모도 보이지 않았다. 활동적인 면으로 보자면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좀 더 기독교인다웠다. 적어도 교인들과의 교류는 어머니가 더 활발했다. 가령 교회에서 하는 바자회나 구역예배에 가끔이라도 얼굴을 내보이는 사람은 어머니지 아버니가 아니었다. 그런 사람이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았다고? 내가 표한 의문에 대해 어머니는 크게 한숨을 쉬고는 그 사람이 언제 이해할 수 있는 짓거리하며 산 사람이냐 하고 쏘아붙였다. 11년 전과 마찬가지로 복잡한 감정에 휘말리기 싫어서 어머니는 배신감을 그려지고 버티는 쪽을 택하는 것처럼 보였다. 충격이나 슬픔보다는 그 편이 견디기 쉽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차라리 젊은 여자랑 연애질 하다가 죽기라도 하지 하며 11년 전의 얼토당토하는 추측을 끌어오더니 하긴 그럴 위인이나 되어야 말이지 하며 혼잣말을 하는 것이 자기만의 방식으로 애써 감정을 다스리는 모양새였다. 한참 후에는 어차피 그럴 거였으면서 처음부터 그 길로 갈 것이지 하며 알 듯 모를 듯한 말도 했다. 나는 어머니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는 것으로 부연 설명을 요구했으나 어머니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굳은 표정으로 밥만 먹었다. 침묵 속에서 식사를 하는 동안 처음부터 그 길로 갈 것이지 라는 문장이 밥알과 함께 씹혔다. 밥알과 함께 씹히기만 할 뿐 밥알과 함께 넘어가지는 않고 입안에서 굴러다니기만 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처음부터 그 길로 갈 사람이라는 걸 예감하고 있었다는 뜻일까? 하고 속으로 가만히 질문하는데 어쩌면 나 역시 어렴풋하게나마 그런 걸 예감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그 상황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밥을 먹고 있는 나와 어머니가 혐오스럽게 여겨졌다. 어머니는 굳은 표정으로 식탁을 노려보며 밥을 먹었다. 입안에 들어있는 음식물을 씹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다. 어렴풋한 영상 하나가 슬그머니 떠올랐다. 새해 첫날 별장에 모인 가족들은 아버지를 불러오는 임무를 중학생이던 나에게 맡겼다. 이틀 전부터 아버지는 공식적으로 휴가 중이었다. 시끌벅적한 연말연시를 피해 어딘가 다른 데서 지내다 오는 것은 그전이나 후나 다르지 않았다. 나는 아버지가 별장에 가서 쉬고 있을 거라고 막연하게 짐작했었다. 아마 다른 가족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휴가를 위해 별장에 간 가족들은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다. 아버지의 행방을 알고 있어야 할 운전기사는 짐작은 하지만 확실히는 모른다고 말해서 외할아버지로부터 호통을 들었다. 차에서 내려달라고 해서 내려주었다는 것이 운전기사의 설명이었다. 거기 갈 때마다 항상 그랬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거기서부터는 차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이었다. 아버지가 그곳이 어디인지는 모르지만 그곳에 간 것이 처음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운전기사만 알고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었다. 거기가 어디냐는 다그침에 운전기사는 잘은 모르지만 짐작은 간다는 말을 되풀이해서
인내심 없는 회장님의 화를 돋우었다.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냐고? 외할아버지는 고함을 질렀다. 산속으로 올라가는 좁은 길 입구에 내려줬는데 무슨 기도원 가는 길이라는 표시가 있었다고 운전기사가 말했다. 외할아버지는 나를 태우고 가서 아버지를 찾아오라고 지시했다. 좁은 산길을 30분쯤 걸어서 도착한 기도원은 암자와 같았고 그곳에서 본 아버지는 다른 사람 같았다. 사람이 겨우 들어가 앉을 만큼 좁은 방이 67개 나뉘어 있는 낡고 허름한 벽돌 건물이 기도원이었다. 일부러 그렇게 지었을 리 없을 텐데 한쪽으로 비스듬히 기운 모양이 내 눈에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보였다. 인적이 느껴지지 않기도 해서 그곳에 사람이 머물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기 어려웠다. 실제로 대부분의 방문들이 열려 있었는데 안은 비어 있었다. 그 좁은 방 가운데 하나를 차지하고 있던 아버지가 한참 만에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나는 얼마 동안 말을 잃었다. 얼굴이 유난히 하얗고 내가 아는 아버지보다 키가 훨씬 커 보였다. 눈이 부셔서 잠시 눈을 감았다 뜬 기억도 난다. 그럴 리 없다고 나중에 기억을 부정했지만 아버지에게서 후광을 본 것 같기도 했다. 똑바로 선 채 눈을 내리뜨고 가만히 내려다보는 아버지의 눈빛은 깊고 투명했다. 어디에도 무엇에도 걸리지 않는 눈빛이었다. 그 눈빛에서 나는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는데 그것은 그 눈빛이 아무것도 읽지 않고 아무것도 읽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나중에 한 적이 있다. 나를 보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나를 통과해 더 먼 곳에 닿아 있었다. 나를 지나 어디에 닿는지 알 수 없었다. 아버지는 거기 있었지만 거기 있는 것 같지 않았다. 아니, 아버지가 거기를 없애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거기를 없애고 다른 세계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아버지가 만든 다른 세계에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얼이 빠져 입을 열지 못하고 있는 나를 대신해서 운전기사가 산을 내려가야 하는 사정을 알렸다. 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올려다보더니 곧 나오겠다고 하고는 묵고 있던 방으로 들어갔다. 곧 나오겠다던 아버지는 1시간이 지나서야 나왔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낯설고 비현실적인 느낌은 산길을 내려가는 동안에도 사라지지 않았다. 길이 둥둥 떠다니는 것 같기도 하고 양옆의 나무들이 우리와 보조를 맞춰 걷는 것 같기도 했다. 내 손을 덮듯이 잡은 아버지의 손이 부드럽고 따뜻했다는 기억이 있다. 반면에 30분이나 되는 길을 걸어 내려오는 동안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을 리 없는데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남아있는 것이 없다. 선교회의 간사는 책상 위에 놓여있던 박스에서 여러 장의 사진과 색이 바랜 몇 부의 선교 회보와 여러 권의 노트와 얇은 책 한 권을 꺼내 보여주었다. 아버지가 남긴 것들이라고 했다. 사진에는 산이 겹쳐 있고 넓은 목초지가 펼쳐져 있고 풀을 뜯는 양들과 소가 나오고 원뿔 모양의 집이 보이고 그리고 망토 같은 것을 걸친 검고 두꺼운 피부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찍혀 있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었다. 여러 명 섞여 있기도 하고 한 명만 떨어져 있기도 했다. 수줍게 웃는 여인도 보이고 활기차게 춤추는 아이들도 보이고 심각한 표정으로 먼 데를 바라보는 노인도 보였다. 그들 가운데 섞여 있는 아버지는 그들과 구별되어 보이지 않았다. 얼굴은 그들만큼 검고 두꺼웠으며 그들이 입는 것과 같은 색이 화려한 망토 모양의 옷을 어깨에 걸치고 있었다. 말을 타고 있는 아버지, 사람들과 어울려 춤을 추고 있는 아버지, 아이들에게 무슨 이야기인가를 하고 있는 아버지, 양을 몰고 있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 모든 사진 속에서 아버지는 한결같이 웃고 있었다. 춤을 추고 활짝 웃는 아버지는 낯설었다. 사진들을 꽤 오래 들여다본 것은 그 낯선 아버지가 행복해 보였기 때문이었다. 그런 표정의 아버지를 본 기억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선교회 간사는 산과 목초지와 계곡이 펼쳐진 한 장의 사진을 가리키며 바소토족들은 여름에 양과 소를 몰고 목초지를 찾아 산에 올라가서 지내다가 겨울 추위가 오기 전에 계곡 아래로 내려간다고 설명했다. 선교사님은 이들과 같이 여름에는 산에서
겨울에는 산 아래서 지냈어요. 이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지요. 선교사님은 선교를 한 것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살았어요. 그것이 선교라고 생각하셨지요. 하면서 그녀는 몇 년 전 발행된 선교 회보를 펼쳐 보였다. 100페이지도 안 될 것 같은 그 얇은 책자에 아버지가 쓴 글이 여러 페이지에 걸쳐 실려 있었다. 일종의 선교 보고 형식의 글인데 거기에 아버지의 그런 생각이 펼쳐져 있다고 간사는 말했다. 아이들과 춤추는 아버지, 양들을 돌보고 있는 아버지의 사진이 그곳에도 있었다. 설명을 듣지 않아도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 것 같았다. 사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인 중년에 선교사로 나가기가 쉽지 않은데 이 글을 보고 충동적인 게 아니라 일찍부터 헌신하고 오랫동안 준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하고 그녀가 말했다. 일찍부터 헌신했다는 것도 오랫동안 준비했다는 것도 모르는 일이었다. 물론 가족들은 힘드셨겠지만 하고 말을 흐리는 것으로 보아 그녀 역시 그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 듯 했다. 거기 뭐가 쓰여 있는데요? 하고 묻고 싶은 걸 참았다. 다른 사람에게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들어야 하는 현실을 인정하기가 힘들었다. 나는 탁자 위에 펼쳐놓은 아버지의 유품들 가운데 붉은 커버가 씌워진 얇은 책을 생각 없이 들춰보았다. 선교회 간사는 그 책에 대하여 말할 차례라는 듯 바소토족 성경이라고 설명했다. 아버지가 직접 번역한 누가복음이라고. 아버지는 그들 부족의 언어로 성경 전부를 번역하고 싶어 했는데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러 권의 노트를 펼쳐 보였다. 부족 언어를 익히느라 공부하고 초벌 번역한 노트들이라고 했다. 나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 언어로 된 누가복음을 눈으로 훑어보기만 했다. 읽을 수 없는 낯선 글자들이 아버지의 마음처럼 여겨져서 민망했다. 선교회 간사는 질문할 것이 있으면 하라는 듯 내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나는 그 시선을 맞받고 있기가 불편해서 몸을 일으킴으로써 그만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무언가 더 할 말이나 할 일이 있을 것 같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떠오르지 않았다. 간사는 무슨 말인가 더 할 것처럼 잠깐 바라보더니 곧 박스에 물건들을 넣기 시작했다. 선교회 사무실을 나올 때 그렇게 생각할 리 없을 텐데도 나는 어쩐지 내 뒷모습이 도망가는 것처럼 보일까봐 의연하게 걸으려고 애썼다. 4. 몇 년 전에 나온 선교회보에 실린 아버지의 글을 읽은 후에야 나는 아버지가 일찍부터 헌신하고 오랫동안 준비했다는 선교회 간사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다. 선교지인 아프리카에서의 활동을 보고하는 그 글의 한 부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기술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아버지는 대학 졸업 무렵 신학대학원에 진학할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 물론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다. 그는 그때가 자기 생애 가운데 영적으로 가장 충만한 시기였다고 수료했다. 일종의 종교적 체험을 통해 이전에 가져본 적 없는 새로운 가치관을 받아들인 모양이었다. 그 시절에 나는 내 삶의 방향키를 쥔 그분에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라고 아버지는 썼다. 다르게 사는 것이 바로 사는 것이라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를 얻고 그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는 바울의 고백을 자주 읽고 묵상했다고. 그 시절에 그에게 그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 말고 의미 있는 것은 없었다고. 그것으로 충분했다고. 신학대원에 가기 위해 상담을 했고 입학 원서를 썼다고. 계획대로 신학대학원에 진학했어야 했다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그때 마침 한 여자의 적극적인 구애를 받았고 그 여자의 사랑과 그 여자의 사랑을 통해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어떤 혜택들을 뿌리치지 못했다고. 그때의 자기는 고백과는 달리
세상이 제공하는 만족을 거절하지 못한 속물이었다고 썼다. 나는 세상에 살았고, 그러나 세상은 험악했고, 살기에 적합하지 않았고, 내가 세상에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이 너무 자주 깨달아졌고, 적합하지 않은 세상에서 살기 위해 아주 많이 애를 써야 했고, 무리를 해야 했고, 덩달아 험악해져야 했고, 그러나 잘 되지 않았고, 그래서 잘 살지 못했다. 살면서 자주 내가 참으로 살기를 갈망했던, 살지 못하고 있는 다른 삶을 그리워했다. 그리워만 하는 내가 혐오스러웠다. 하찮은 것에 간절해지지 말자는 말을 하찮은 것에 간절해지는 나를 향해 주문처럼 하곤 했다. 그것이 내가 세상을 견디고 혐오스러운 나를 견디는 방법이었다. 그러나 뭐라고 말하든 나는 세상에 붙들려 있었고 세상에 어울려 있었고 세상의 일부였고, 그러니까 세상을 견딘다는 것은 나를 견딘다는 뜻이기도 했다. 세상에 너무 밀착해 있는 자신에 대한 혐오가 꽤 길게 표현되고, 이어서 해야 할 숙제를 계속 미루고 있는 것 같아 괴로웠다는 진술이 나왔다. 더 늦기 전에 결단을 해야 했다. 그 결단의 내용, 감쪽 같은 자기 실종을 암시하는 것으로 읽을 수 있는 문장은 다음과 같았다. 세상으로부터 나를 떼어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에서 다른 사람을 건드리지 않고 내 모습만 정교하게 도려내는, 주변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사라지는 것,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없어지는 것. 그렇다고 해도 세상은 내가 떨어져 나간 사실도 모를 거라는 최면과 실망하거나 비난할 소수의 사람들을 의식해서 배제할 약간의 용기가 필요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나와 더불어 이루었던 가족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글을 읽어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던 것은 혹시 어머니와 나에 대해 어떤 언급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다. 실망하거나 비난할 소수의 사람들이 어머니와 나일까? 가족을 그렇게 부를 수 있을까? 어떤 여러 사람이 같이 찍은 사진에서 자기만 정교하게 도려내면 아무 흔적도 남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을까? 아버지에게 어머니와 나는 무엇이었을까? 선교의 간사로부터 들은 모든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다 전했지만 아버지가 쓴 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아니, 하지 못했다. 어째선지 그래야 할 것 같았다. 같이 찍힌 사람들을 건드리지 않고 자기 모습만 도려낼 수 있다고 생각했다니.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없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니. 그렇게 완전하게 사라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니. 나는 그 생각이 순진하기보다는 이기적이라고 판단했다. 그때의 아버지에게는 그런 순진함이 위장이 필요했을 거라고 이해했지만 어머니에게도 그런 이해를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았다. 차라리 젊은 여자랑 연애질을 하다 죽지 했던 어머니의 목소리가 가까이서 들리는 듯 했다. 평생 동안 다른 삶을 그리워하면서 사는 남자와 한 집에서 살아야 했던, 그러나 정작 자신은 그리워할 다른 사람이 없었던, 그래서 자기가 붙어있는 곳에서 자기를 떼어낼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그래서 허전하고 화나고 숨막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데도 어떻게든 붙어 있으려고 버둥거렸을 어머니의 삶이 손에 잡히는 듯 했다. 어머니에게 아버지는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은 가장 모르는 사람이다. 어머니를 따라 나도 차라리 젊은 여자랑 연애질 하다 죽지 하고 말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아버지가 쓴 글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글을 읽고 나자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가 비로소 다르게, 어쩌면 바로 보였다. 기이한 반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 이야기를 들으며 심상한 표정으로 말없이 밥을 먹는, 더 이상 젊다고 할 수 없는 주름진 얼굴의 어머니를 눈치 보듯 살피며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을 사랑한 여자가 때때로 느꼈을 슬픔과 모멸감과 그것을 뭉그러뜨리기 위해 구사해야 했을 인위적인 몸짓에 대해 생각했다. 그 순간 레소토로 직접 가는 비행기가 없으니
남아공을 경유해야 한다는 말을 한 사람이 어머니라는 걸 믿을 수 없었다. 나도 알아본 내용이었다. 언제 어떻게 말을 꺼냈나 고심하던 차였는데 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다. 다행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남아공도 직항은 없다더라. 두바이를 경유하는 게 제일 낫더구나. 가장 빠른 걸로 예매하라고 했다. 가슴속에 무언가가 가득 차오르는 게 느껴졌다. 조금만 건드려도 금방 터져버릴 것 같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 언젠간처럼 아버지의 서재로 달아날 수는 없었다. 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한참 있다가 살고 싶은 삶을 살았으니 내 아버지는 행복했겠구나 하고 잦아드는 목소리로 어머니가 말했다. 그렇게 들으려고 해서 그랬는지 비난기 대신 쓸쓸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그 쓸쓸함 속에 시기심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어떤 정서가 스며 있는 것 같아 의아스러웠지만 사실 확인을 하려고 바라보았을 때 어머니는 고개를 오른쪽으로 약간 수그린 채 부지런히 숟가락을 놀리고 있었다. 어머니가 견디고 있는 세상이 비로소 보였다. 31살의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머니 앞에서 글을 쓰는 것이 좋고 회사 일은 적성에 맞지 않는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없을 것 같았다.